안녕하세요. 투더리군TV입니다. 혹시 새우를 그냥 맛있는 해산물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상상하지 못했을 새우의 숨겨진 비밀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공룡보다도 먼저 지구에 나타났던 이 작은 바다의 거인들이 어떻게 지구 생태계의 핵심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 95조 원짜리 시장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등장했는지,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 양식 새우와 자연산 새우, 민물 새우와 바다 새우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전 세계 새우 요리 이야기까지 담았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새우라는 존재,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고생대쯤 바닷속에 조용히 기어다니던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생물입니다. 약 4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상상해보세요. 공룡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던 시절의 새우는 이미 꼬리를 흔들며 바닥을 기어다녔다는 사실. 그 뿌리가 워낙 깊다 보니 지금 우리가 먹는 새우들이 그 긴 계보 속 먼 친척임을 알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그런데 새우 중에서 가장 작은 친구들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바로 크릴입니다. 길이가 고작 1cm에서 2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새우들이 사실 지구 해양 생태계의 핵심이에요. 고래들이 입을 벌리고 바닷물과 함께 들이마시는 그 작은 새우들 말이죠. 상상해보세요. 몸길이 30m가 넘는 대왕고래가 1cm짜리 새우를 수억 마리씩 먹고 산다니. 이 크릴이 없으면 고래는 물론이고 펭귄, 물개, 각종 바다새들도 모두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우의 세계에서 크릴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셈이죠. 그리고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과거 중국에서는 새우 껍질을 가루로 만들어 화장품에 넣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껍질에 풍부한 키토산 성분이 보습 효과가 뛰어나다고 여겼던 거죠. 이쯤 되면 새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종합 뷰티 아이템이었던 셈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샤워 후 키토산 크림 바르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신기한 이야기도 있어요. 새우 중에는 시스루 새우라고 해서 몸이 완전히 투명한 친구들도 있어요. 마치 바닷속 유리인간 같은 존재인데 이들이 투명한 이유는 천적들에게 잘 보이지 않기 위해서죠. 생존을 위한 놀라운 전략입니다. 이렇게 기묘하고 놀라운 생김새를 가진 새우들을 보면 자연의 창조력에 감탄이 절로 나와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먹는 새우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서식지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다새우와 민물새우죠. 바다새우는 말 그대로 바다에서 사는 새우들로 우리가 주로 먹는 대부분의 새우가 여기에 속해요. 염분 농도가 15에서 35 정도 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바나메이와 블랙타이거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민물새우는 강이나 호수, 연못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에요. 자이언트 민물새우, 체리새우, 아마노새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이언트 민물새우는 크기가 정말 커서 손바닥만 하게 자라기도 해요. 특히 태국에서는 이 자이언트 민물새우를 구워서 파는데 맛이 정말 일품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생산 방식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어요. 자연산 새우와 양식 새우죠. 자연산 새우는 야생에서 잡은 새우로 맛이 진하고 식감이 쫄깃한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계절성이 뚜렷해서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격 변동도 심한 편이에요. 태풍이나 적조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도 하죠. 반면 양식 새우는 인工적으로 기른 새우예요.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크기가 균일해서 요리하기도 편하죠. 가격도 자연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요즘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새우 대부분이 이 양식 새우예요. 그럼 실제로 어떤 새우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바나메이 새우입니다. 이 친구는 전 세계 양식 새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해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성장이 빠르고 질병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양식업자 입장에서는 키우기 쉽고 수익성도 좋으니까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죠. 바나메이라는 이름은 스페인어로 하얀 다리라는 뜻인데 실제로 다리 부분이 하얗게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다음은 블랙타이거 새우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검은 줄무늬가 특징적인 새우예요. 크기가 크고 맛이 좋아서 고급종으로 인기가 많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양식하는데 한 마리 크기가 손바닥만 하게 자라기도 해요.
가격은 바나메이보다 비싸지만 그만큼 맛도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핑크새우도 빼놓을 수 없죠. 주로 미국 남부와 멕시코만에서 잡히는 자연산 새우인데 살이 달고 부드러워서 고급 요리에 많이 사용돼요. 이름처럼 분홍빛이 도는 색깔이 특징인데 요리했을 때 색깔이 정말 예뻐서 레스토랑에서 선호하는 새우 중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새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아르헨티나 레드 슈림프입니다. 이 자연산 새우는 붉은색을 띠고 살이 부드럽고 단맛이 강하며 익혔을 때 랍스터와 비슷한 식감과 풍미로 유명합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최근 몇 년째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자연산 레드 슈림프는 부패 속도가 빠르고 머리 부위가 특히 빨리 상하고 크기가 커서 먹을 수 있는 살의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머리를 제거하고 자숙, 즉 삶거나 찐 뒤에 급속 냉동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새우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로얄레드 새우라는 정말 고급 새우도 있어요. 이 친구는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새우로 붉은색이 선명하고 맛이 진한 게 특징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는 새우죠. 주로 남미 아르헨티나 연안에서 잡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귀한 새우예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새우, 가재, 랍스터의 차이점 말이에요. 다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명확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새우는 몸이 옆으로 납작하고 복부가 발달해서 꼬리로 헤엄을 칩니다. 집게발이 작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크기도 대부분 3cm에서 20cm 정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새우의 모습이죠. 가재는 민물에 사는 친구들로 큰 집게발 2개를 가지고 있어요. 몸이 두껍고 견고하며 재미있게도 뒤로 걸어다닙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가을철에 잡히는데 된장찌개에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랍스터는 바닷물에 사는 친구로 거대한 집게발과 강한 갑각이 특징입니다. 크기가 가장 커서 최대 60cm 이상까지 자라기도 해요. 그런데 호주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스파이니 랍스터는 집게발이 없고 긴 더듬이가 특징입니다. 이름도 락랍스터, 크레이피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랍스터는 서양에서는 고급 식재료로 인기가 많죠. 특히 메인 랍스터가 유명한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이제 새우가 수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새우는 전 세계 수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 중 하나입니다. 2025년 기준 약 700억 달러, 연간 생산량은 700만 톤 이상이에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95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주요 생산국을 보면 중국이 1위이고 그 뒤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이 따르고 있어요. 이들 국가가 전 세계 새우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이에요. 활새우는 산소를 공급하는 상태에서 1-2일 정도 보관할 수 있고 냉장 보관 시에는 0도에서 4도 사이에서 2-3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냉동 보관하면 영하 18도 이하에서 12개월까지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죠. 건새우로 만들면 상온에서도 6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해요. 그런데 마트에서 냉동새우를 사실 때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어떤 건 블록으로 단단히 얼어있고 어떤 건 새우 하나하나가 따로 얼려있잖아요. 이게 바로 냉동 방식의 차이인데요. 정말 중요한 정보거든요. 먼저 블록 냉동은 말 그대로 새우들을 한 덩어리로 얼린 방식이에요. 여러 마리를 함께 얼리다 보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하지만 한번 해동하면 전부 다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새우끼리 서로 붙어 있어서 해동할 때 모양이 조금 상할 수도 있고요. 반면 IQF라고 표시된 새우들이 있어요. 인디비주얼 퀵 프로즌의 줄임말인데 새우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급속 냉동시킨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우들이 서로 붙지 않아서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쓸 수 있어요. 모양도 예쁘게 유지되고 해동도 빨라서 요리하기 정말 편합니다. 다만 가격은 블록 냉동보다 조금 더 비싸죠. 그리고 새우 포장지에 2125, 6080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이건 새우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2125라는 건 1파운드, 그러니까 약 450g 안에 새우가 21마리에서 25마리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즉 숫자가 작을수록 새우 한 마리가 큰 거죠. 예를 들어서 1620이라고 적혀 있으면 정말 큰 새우고 6080이라고 적혀 있으면 상당히 작은 새우라는 뜻입니다. 요리 용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새우구이나 새우튀김처럼 새우가 주인공인 요리에는 큰 새우를, 볶음밥이나 파스타에 넣을 때는 작은 새우를 쓰시면 적당해요. 이런 보관과 유통의 용이성 때문에 새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기 좋은 수산물 중 하나예요. 그럼 전 세계 주요 양식지들을 한번 둘러볼까요? 먼저 태국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태국은 연중 온화한 기후 덕분에 새우 양식에 정말 최적화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바나메이와 블랙타이거를 전문적으로 기르는데 세계 4위의 새우 수출국이기도 하죠. 태국의 새우 양식장들은 기술력이 상당히 발달해서 질병 관리나 사료 공급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인도는 대규모 탱크 양식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물순환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새우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특히 블랙타이거 양식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도에서 기른 블랙타이거는 품질이 정말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메콩델타의 풍부한 담수를 활용해서 새우 양식을 하고 있어요. 바나메이 양식에 특화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도 새우 양식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에콰도르는 남미 특유의 기후와 넓은 연안 덕분에 흰다리 새우 사육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 연안의 온화한 기후가 새우 성장에 정말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어요. 에콰도르산 새우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아서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대의 새우 생산국이에요. 연안 지역의 거대한 양식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기술력도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산동성과 광동성 지역의 양식장들이 유명한데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새우 양식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성공적인 양식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맞아야 하거든요. 먼저 물 온도가 25도에서 30도 사이를 유지해야 하고 바다새우 기준으로 염도는 10에서 25 psu 정도가 적당해요. 산소 포화도도 높게 유지해야 하고요. 사료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통 단백질이 30에서 40%, 지방이 6에서 8% 수준으로 유지해야 해요. 여기에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등을 균형 있게 맞춰야 건강한 새우가 잘 자랍니다. 요즘에는 사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새우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사료를 제공하기도 해요. 하지만 양식업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죠. 가장 큰 문제는 질병입니다. 세균성 폐혈증이나 바이러스성 질병이 한번 터지면 양식장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려요. 특히 EMS라고 불리는 조기사망증 후군이나 WSSV라는 흰반점 바이러스는 새우 양식업자들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존재예요.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면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손실을 입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2013년 태국에서는 EMS로 새우 생산량의 40%를 잃으며 수십억 달러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바이오플록 기술로 미생물을 활용해 물을 정화하며 극적으로 회복했답니다. 이런 기술 덕분에 새우 양식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어요. 이제 재미있는 새우 요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전 세계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새우 요리가 있어요. 일본의 새우 덴푸라는 이미 우리에게도 친숙하죠. 바삭바삭한 튀김옷과 부드러운 새우살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제대로 만든 새우 덴푸라는 튀김옷이 너무 얇아서 새우의 신선함이 그대로 느껴져요. 태국의 똠얌꿍도 빼놓을 수 없죠. 새콤달콤 매콤한 맛이 일품인데 새우의 깊은 맛과 향신료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내요. 태국 현지에서 먹는 똠얌꿍은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라고 하네요. 베트남에서는 고이꾸온, 바로 월남쌈이 유명하죠. 쫄깃한 쌀피 안에 탱글탱글한 새우와 채소, 쌀국수가 들어가서 한 입 베어 물면 상큼함과 담백함이 입안을 가득 채워요. 가볍게 먹을 수 있어서 베트남 사람들은 간식이나 점심으로도 즐긴답니다. 스페인의 감바스 알 아이오는 정말 간단하지만 맛있는 요리예요. 새우를 마늘과 올리브 오일에 볶은 건데 재료가 단순한 만큼 새우의 신선함이 중요해요. 스페인 현지에서는 빵에 찍어 먹기도 하고 와인 안주로도 인기가 많아요.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스타일의 케이준 새우도 독특해요.
강한 향신료로 양념한 새우를 볶는 요리인데 매콤하고 진한 맛이 특징이에요. 미국 남부 지역의 소울푸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세계 곳곳의 새우 요리를 보다 보면 새우가 국경을 넘어 얼마나 다양한 얼굴로 변신하는지 실감할 수 있어요. 같은 새우라도 어떤 조리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는 거죠. 새우는 단순히 요리용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에요. 새우 파우더, 새우 페이스트, 새우 오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기도 하고 사료용 원료로도 많이 사용돼요. 특히 새우 껍질에서 추출한 키토산은 의료,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새우 하나가 만들어내는 가치 창출의 흐름이 꽤 넓은 거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새우 산업 전망을 말씀드릴게요. 요즘 소비자들의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지속 가능한 양식, 즉 서스테이너블 아쿠아컬처가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폐수 재활용 시스템, 사료의 식물성 전환, 질병 예방 중심의 양식 기술 등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ESG 경영을 내세운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어요. 앞으로 새우 시장은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환경 친화적으로 키우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오늘 새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새우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 속을 누비고 있다는 사실, 조금 놀랍지 않으세요? 4억 년 전부터 지구와 함께 해온 새우들이 이제는 인간의 식탁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심지어 환경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다음에도 이렇게 매력 넘치는 식재료를 찾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투더리TV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